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네, 잘 아시죠?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 그 한 구절입니다.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등 윤동주 시인이 남긴 110여 편의 시,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그래서 그의 시는 책으로, 음악으로, 극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윤동주 시인의 산문 읽어보신 적 있나요? 살아생전 모두 4편의 산문을 남기셨답니다.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서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시인인 숙명여대 김응교 교수는 윤동주 시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의 산문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오늘 김응교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시인 김응교 교수는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7년 분단시대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1990년 한길문학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도쿄 외국어대학을 거쳐 도쿄대학원에서 비교문학을 공부했고 와세다 대학 개건교수로 임용돼 10년간 강의하다 귀국했습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요. 윤동주 시인을 연구하며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윤동주 문학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씨앗, 통조림과 에세이, 그늘, 곁으로, 일본적 마음처럼 좋은 언어로 등이 있고요. 최근 윤동주 시인의 산문을 다룬 나무가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 김응교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동주 시인, 우리 국민 가운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문 한 편이라도 읽어본 사람? 네. 저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명도는 좀 심했구나. 네. 근데 우리 윤동주 시인께서 요절하시긴 했습니다만, 네네. 산문도 딱 4편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보통 시인들도 수필 꽤 많이 쓰시는데. 예. 지금 발굴된 건 4편밖에 없습니다. 발굴된 게? 윤동주 시인이 네. 몇 년생이시죠? 네,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나서 1945년 2월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0도 안 되셔서. 그렇죠. 그죠? 예. 그 사이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게 시로는 한 110여 편. 네네. 산문은 딱 4편.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께서는 윤동주 시인의 산문을 언제부터 접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전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는 30대 초반까지 윤동주를 무시했어요. 그냥 청소년들이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시인으로 무시하고 공부를 안 하다가 예. 굉장히 늦게 윤동주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예. 제 스승이 이제 그 마강수 교수님이 박사 논문이 윤동주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보고 이거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상징으로 연구하셨네. 그리고 30대 초반부터 제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스승이신 오무라 마소 교수님이 계속 자료를 주셨어요. 아주 드문 자료들. 윤동주 시인에 대한? 네, 북한에서 나온 그 윤동주에 대한 연구가 1993년에 처음 나왔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일본 분이시지만 저를 그 복사해서 주시고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에 제가 일본 분들이 이제 제가 한국 현대시의 매혹이라는 일본어로 책을 냈어요. 일본어로 책을 냈는데 일본 분들이 저를 그 저자가 책을 내면 이제 강연을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윤동주가 없는데 윤동주를 해달라고 그래요. 일본 분들이 얘기를. 한국 현대시의 매혹 책에는 윤동주가 없는데. 네, 제가 안 썼거든요.
예. 그럼 그 책에 있는 시인을 해달라고. 근데 이제 윤동주도 당연히 알리라 생각하고, 그거 얘기하면 자꾸 우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가 죽였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촉발이 돼서 윤동주를 연구하다가 그 공부를 보니까 제가 제 앞에 뭐 누구 전문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윤동주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특히 보니까 산문을 왜 아무도 연구를 안 하지? 보니까 논문 쓴 사람이 한 2분 정도밖에 없어요. 한두 편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2편을 쓰다 보니까 이게 산문이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정리해서 냈습니다. 산문 4편 첫 번째가 종시. 네. 그다음에 달을 쏘다. 네. 별똥 떨어진데. 네. 화원에 꽃이 핀다. 네. 4편의 산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어디 발표는 됐던 겁니까? 달을 쏘다라는 작품만 발표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나머지는 그럼 그냥 원고 상태만 원고 있습니다. 상태인데 발굴이 된 거예요? 네네. 뭐 제가 발굴은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예. 이제 정음서에서 윤동주 시집 낼 때 나왔죠. 예. 네. 몇 살 때쯤 쓰신 거예요? 이 산문들은? 산문들은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연희전문에 1938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이제 뭐 만 나이도 있고 그런데 1917년생이니까 뭐 갓 20 넘었을 때.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38년부터 해서 달을 쏘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레포트를 낸 거예요. 보고서. 시험 보고서. 그걸 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것이 내고 말하는데 윤동주는 그거를 고쳐서 한 1학기니까 그 당시 학기제가 우리랑 틀리니까 9월이나 아마 8월경이 됐을 거예요. 그걸 고쳐서 10월 달에 조선일보에 투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39년 1월 달에 조선일보 학생 폐지라고 나와요. 폐지는 페이지란 뜻이죠. 페이지. 예, 학생란이란 뜻인데 거기에 이제 처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바람이 흐르고 그런 구조를 따로 빼서 그걸 시를 써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39년 9월 달에 자화상이라는 시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기말 시험 보고서로 레포트로 낸 거를 신문에 발표하고 또 1년 뒤에 시로 만드니까 원소스 멀티아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김은규 교수께서 윤동주 시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문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뭐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산문에서 뭘 발견하신 거예요? 산문에서 그 윤동주 시인의 어떤 장르를 얘기하면요. 112여 편 중에서 한 30-40편 정도가 동시입니다. 네네. 그 괴테가 얘기했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큰 대작가는 아이들에게는 노래를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철학을 주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인생을 회고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시는 거의 노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쓴 나머지 시들은 우리 뭐 십자가라든지 서시라든지 이런 시들은 젊은이들에게 철학을 생각하게 하는 시고요. 그다음에 이 산문은 마치 괴테가 파우스트 썼던 것처럼 다른 면에서 20대 초반 22살부터 그 24세 그 2-3년간에 걸쳐서 쓴 젊은이의 글인데 그 깊이가 제가 봐서는 정말 인생을 다 살고 회고하면서 쓴 듯한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이 산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들었습니다. 아니, 그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인생을 회고한다? 네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예를 들면 어느 대목에서 그런 걸 느끼시게 됩니까? 이 산문 중에서 특별히 뭐 어느 대목이 이랬었다. 좀 놀라운 것은 예를 들면은 그 화원에서 꽃이 핀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거기 그 책을 그 해설한 글이나 논문이 없어요. 화원에서 꽃이 핀다라는 분석한 논문이 없다. 논문이나 평론이나 에세이가 없는데 저도 해설이 안 되더라고요.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50대 초반에 이제 주역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주역을 읽고 쓴 글이에요. 화원에서 꽃이 핀다. 그 주역이 인용되어 있기도 하고 주역의 구절을 이제 한자로 이제 한글로 그대로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윤동주가 이제 거의
그 동양 사상에 그 코스가 20년이나 한 25년 되는데 그걸 다 마치고 또 영문학도 공부하고 또 일문학도 공부하고 그 독서량이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사자소학도 나오고 윤동주 시에는 추구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 구절은 앙불괴어천이라고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어천, 하늘에 불괴, 부끄러움이 없기를. 앙불괴 어천. 예, 우러러 불괴, 부끄러움이 없기를 어천, 하늘에. 그 맹자 진심장에 있습니다. 맹자의 진심장. 네, 맹자 맨 뒷부분인데요. 군자 유삼락이라고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두 번째 즐거움은 앙불괴어천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나와요. 근데 화원에서 꽃이 핀다라는 그 글 보면은 주역의 말씀과 동양 철학 전반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인생에 대한 회고라든지 이런 깊이들을 좀 지금으로서 본다면 굉장히 놀랍죠. 그 종시 달을 쏟아 별똥 떨어진데 뭐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뭐 소개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대략 뭘 좀 그린 산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요. 먼저 종시는 그냥 한 편 한 편 짧게 한 문장 정도로 얘기해야겠네요. 종시는 그 1941년 5월 달부터 한 9월 달까지 지금 누상동 9번지 경복궁역 있는데 거기로 이제 하숙집을 이사를 해요. 연희 전문에 식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전시 때 기숙사에 있다가 하숙집으로 경복궁역 있는 쪽으로 누상동 9번지라고 하는데 거기로 가서 이제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 청와대 앞에 분수대 있잖아요. 그 부근에 효자동 그 전차 종점이 있었거든요. 효자 전차 종점. 거기까지 윤동주가 누상동 9번지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전차를 타고 광화문을 지나서 남대문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신촌역을 가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눈으로 본 걸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쭉 내려오면서 지금의 뭐 그 서울시청 이야기도 나오고요. 건물 이야기도 나오고 서울시민회관인 이제 경기 부청 얘기도 나오고. 서울 풍경이로군요. 풍경을 쓰면서 그 내면과 그냥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갈 때 나오자마자 이제 그 기차가 돌고 터널이 지금도 있는데요. 의왕터널이라고 그 터널 나오자마자 그 터널 밖에서 공사하는 노동자들을 봐요. 복선철도 노동하는. 그 당시에 이제 군수물자를 빠르게 나르려고 철도를 다 복선으로 만들거든요. 그 노동제에 대한 묘사가 아주 세부적으로 또 나와 있는 게 눈에 깊고요. 두 번째 달을 쏟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쓴 보고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별똥 떨어진대라는 것은요. 정주영의 시 별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별똥 떨어진 곳 하면서 벼르다 그 별똥 떨어진 곳에 갔다는 정주영 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행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네요. 별똥 떨어진 대라는 걸로 해서 내가 별똥이 돼서 내 인생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쓴 글인데요. 거기에 나무가 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삼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원에서 꽃이 핀다는 제가 아까 주역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전반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걸 성찰했던 글입니다. 그 김 교수께서는 윤동주 선생의 시 중에서는 뭐를 제일 대표작으로 꼽으세요? 아무래도 서시입니까? 저는 뭐 다 좋고요. 메모한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 참 깊이 성찰하면서 썼던 청년이 아니었던가 소년이고 청년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저는 그 어려운 시대에 1938년 5월 10일 날 발표했던 새로운 길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 건너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굉장히 짧네요. 네, 아니요. 그 5연까지 됐습니다. 제가 1년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주세요. 네,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 건너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새로운 길. 그리고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있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 풍경을 그대로 네, 그렸네요. 또 다시 마지막 연에 내를 걸고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 건너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 나에게는 새로운 길. 꽉 막힌 것 같지만 그때 1938년 3월 3일 날 우리 말이 그 선택어가 되거든요. 네. 그 시쓰기 2달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일본어가 국어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윤동주는 오히려 우리말로 글을 쓰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이 반복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 새로운 길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엄혹하던 그 시절이라 하더라도 네.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한다. 네. 참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 않고 광복을 맞고 계속 그 시를 썼다면 네.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을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일본과 한일 지금 무역 문제가 심각한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윤동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 층위가 있지만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도시아 대학교에서 윤동주를 그 교과서에 실었던 지금 치쿠마 쇼보라고 그 출판사 편집장의 강의를 제가 통역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지금 윤동주의 작품이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예, 지금도 실려 있고. 근데 그걸 처음 실을 때 10여 년 전에 그 우익들이 그것이 빼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고 윤동주 씨를 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거기 보면 그걸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인체 실험 그거 했던 가망성이 암시되어 있거든요. 이바라키 노리코의 산문 윤동주라는 산문 안에 시가 인용돼 있어요. 서시를 비롯해서 4-5편이. 그래서 그거를 이바라키 노리코가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산문 마지막에 윤동주가 그 인체 실험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 문장 때문에 지금도 부단히 그 시를 매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출판사에서는 교과서 지켜왔고 이걸 제가 통역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일본 시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윤동주는 과거의 시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재의 시인이라고 시인이라고. 21세기에도. 예. 그러니까 이 천황제와 아베 정권 이 정말 전쟁으로 나가고 반평화를 만들고 평화헌법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윤동주는 우리에게 영적 멘토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윤동주 시를 계속 읽고 공부한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평화 세력한테 아주 중요한 정신적 가르침을 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아, 평화 세력의 코아에 있는 사람들이 윤동주 모임에 다 나오세요. 독도 문제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참가하시는 분들은요. 윤동주를 같은 동지로 생각을 하죠. 현재의 시인이고 현재 살아있는 정신으로 함께 동행합니다. 이것이 좀 우리랑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팬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윤동주를 절실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 역사에서 윤동주 시인의 위치는 뭐라고 규정해야 합니까?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를 누구의 정지용과 백석의 영향을 받았지만 윤동주만의 아주 촌스러운 독특함이 있어요. 촌스러운 독특함. 네네. 그러니까 제가 책 제목으로도 철험이라는 책을 냈지만 아주 직유법을 많이 써가지고요. 아주 유치해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그 직유법이 그러니까 뭐 상징이 있고 은유가 있고 제일 낮은 단계가 직유잖아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어린애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 씨의 직유법이 나와서 좀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여요. 처음에 대중적으로 보이고. 근데 읽으면요, 그 직유법이 그냥 직유법이 아니에요. 원관념하고 보조관념 바꾼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처럼 올 시대를 기다리는 날. 근데 윤동주는 그렇게 안 써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날.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 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점점 이 사람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철험이 한행이 나오거든요.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하고 한행으로 나와요. 처럼이 얼마나 힘든 건지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다음에 행가리하고 처럼 한 줄이 그냥 처럼 두 글자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처럼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무엇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로마 노예제 시대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너 네. 몸처럼. 네. 그 노예들한테 너희들 인간이다. 먼저 너희들 몸 살피고 그걸 막 말하고 다니니까 그 귀족들은 아주 불안하고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런 처럼입니다. 그 처럼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단어로 가장 대중적인 단어로 자기의 생각을 이어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네네. 그래서 뭐 윤동주를 모방하면요, 제대로 모방하지 않으면 그냥 촌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아류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김수영 아류나 백석 아류나 백석을 따라서 씻는 사람 이런 게 있지만 윤동주는 모방하는 순간 촌스러워져요. 그 깊이를 모르면은. 네. 직유법과 단순 명쾌함으로 승부를 거는데 그 네. 밑에는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는 거고, 예, 철학이 인생에 대한 회고가 있는 거고, 주역까지 있는 거고 그런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끊임없이 제가 잔혹한 낙관주의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크루얼 옵티미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잔혹해도 끊임없이 그 태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예. 아주 그 정말 너무너무나 단순한 알겠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윤동주 공부하시고 국어국문학 박사 받으셨고 했는데 일본에서 오래 교수도 하시고 네. 활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 그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예. 한일 비교문학 공부하러 일본 가셨다가 네네. 눌러 앉으셔서 한동안 교수로 계셨던 거군요. 예. 일본 사람들하고도 많이 접하고 그래서인지 일본적 마음이라는 책도 내셨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한일 관계 보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제가 만난 일본 분들 참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13년간 1996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일본에서 살았는데요. 예. 하시모토 류타로부터 아소다로까지 7명의 자민당 총재를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을 정부를 3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보수 본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했던 예. 보수 본류들.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더 이상 전쟁할 필요 없다. 미국하고 친교 맺으면서 적당히 친교 맺으면서 전쟁하지 말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어가자. 이런 사람들이 쭉 줄였는데 예. 제가 했던 시기가 보수 지류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지처럼 나온 거. 그러니까 이후에 나온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기시 노부스케 아베 외할아버지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 해가지고 제가 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구구파. 예, 구구파로 바뀌는 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을 이용하면서도 어떤 기회가 되면 미국을 치고 나가는 그걸 샅샅이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미국하고 절대 친교를 맺으면서 평화헌법을 어기고 이제 뒤엎고 이제 헌법 바꿔야 된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있던 96년이 바로 95년부터 일본이 완전히 허망하게 무너지고 고노자담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이제 점점 극으로 가는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체계가 보수 본류에서 보수 지류가 주류를 담는 시대였고 리버럴이라고 우리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하토야마 유키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잠깐 한때 집권했죠. 그렇죠. 그냥 한 3년 정도 집권하다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제가 있을 때는 완전히 보수 지류들이 극우파 쪽으로 극우파들이 가고 그리고 이제 귀국하신 후 지금까지 10년도 또 극우파 쪽으로 계속 달려간 1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시민들은 네토 우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특혜 제일 한국인들 갖다가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 지류들하고 극우들하고 아주 괴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류 시민이나
그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 보수 본류들 층에 있고요. 그럼 뭐 앞으로 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요, 첫 번째 초점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점? 예. 저는 그냥 무조건 반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우습게 봤던 한류 아주머니들이 그 선거 때 고이즈미를 투표하지 않고 왜 친한 그 용사마가 있는 나라에 왜 그 나라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독도는 일본 거냐 두 나라 거냐 아니면 한국 거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걸 많이 했어요. 아사히 스테이션이나 이런 프로에서. 그러면 한류하는 아주머니들은 다 가운데 아니면 한국 거라고 이렇게 붙여요. 테이프를. 그리고 투표를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보수 지류 극우들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극우와 나머지를 구분해야 한다. 네. 무관심하다고 보이거나 또는 그냥 한류 시민이라고 보이거나 더욱 나아가서 반전반핵 평화 시민들하고는 또 지금 바로 얘기했던 건 윤동주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절대 협조해야 됩니다. 예. 제가 파주 헤이리에서 출판단지에서 강연을 했는데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이 오셨어요. 악수를 하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하면서 즐거워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개헌 그걸 막았다고 일본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3분의 2 의석을 안 줬다. 예. 그래서 아사히신문 기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만나고 저보다 더 환한 얼굴을 지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일본 사람 다 나쁘다. 그다음에 뭐 유튜브 보면 일본의 민심은 굉장히 무식하다. 방송은 그렇게 멋진 신세계처럼 아베가 그렇게 막 일본을 막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행복하다. 이런 걸 막 지금 우츠쿠시 니혼 아름다운 일본 이런 걸 선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다 바보 같지만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직 살아있는 민심이 있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지요. 일본의 현명한 시민들, 일반 시민들 그리고 특히 평화 세력들과는 우리가 굳건한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까지 듣죠. 숙명여자대학교 김문교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